하버드 교정에 가면 거기 아마 가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하버드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동상의 왼쪽 발인 것 같아요. 왼쪽 그 발 구두의 끝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빛나나 봤더니 거기에 네? 사진 일부 가려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제? 아니, 공유를 시켜줘야 돼. 이거 죄송합니다. 옆에 이거 조력자들이 지금 이게 좀 별로네요. 위에 보지 말고. 네네. 기다려요. 공유를 시켜줄 테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이거 공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됐어 이제 됐어.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됐어. 공유 됐어. 자 이제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거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수 코스가 이 하버드의 코끝을 그러니까 구두 코끝을 이렇게 만지고 가면 하버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한 낭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발을 만지고 가는 바람에 발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하버드 학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1650명 정도를 뽑아요. 그런데 아마 관광객의 수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저 코끝을 만진다고 해도 하버드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저 하버드 동상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낮에는 관광객들이 저렇게 이제 발끝을 많이 만지는데 밤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공부하다가 지친 하버드 학생들이 그 중에서 가끔가다 짓궂은 학생들이 밤중에 와서 저 동상 위에 올라가서 실례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소식통, 하버드를 졸업한 학생의 이야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밤이면 하버드 학생들이 와서 쉬를 하고 낮이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 코끝을 만지면서 하버드에 들어와서 그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자, 오늘 제가 감히 하버드 레시피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혹시 믿는 분 계십니까? 하버드 레시피라는 것이 있다고 믿으시면은 정말 이상하죠. 사실은 자 모두 다 여러분들 낚였구나 이러면서 끄고 나가셔도 저는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레시피 하면은 음식을 만들 때 무엇을 넣고 어떻게 요리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두부 된장국을 끓인다 하면은 뭐를 넣죠? 된장이 있어야 되고 일단 두부가 있어야 되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미역국인데, 미역국을 저는 참 잘 끓인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역국을 끓이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 미역국에는 미역을 넣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저는 이 하버드 레시피라고 말을 하면서 미역국에는 미역을 넣고 두부 된장국에는 두부와 된장을 꼭 넣으세요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참 우스운 말인데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미역국에 미역을 넣어야 되고 두부 된장국에 두부와 된장을 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중요한 것들을 때때로 잊어버리는 수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정말 두부 된장국에 두부 된장 넣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혹시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정답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또 제가 말을 해도 그건 정답은 아니고, 또 요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보자.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저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 어머니 학부형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똑똑하시고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나간 노래라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감히 오늘 이러한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 저는 얼굴을 뵙고 싶은데 이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서 참 질문하기가 나쁜데, 여기에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잘 아는 그러한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지효의 어머니가 참석하셨죠? 그 다음에 안젤리카도 오셨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찬서 어머니 오셨나요? 송혜란 집사님? 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가연이 어머니도 오셨고요. 신혜란 네. 집사님, 김성경 네. 집사님, 혜린이 엄마도 오셨고. 대답이 없으시네. 그 다음에 주영이 어머니, 신혜숙 집사님 오셨죠? 자,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제가 질문을 좀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잘 안 보이지만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서 어머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로 저요? 열심히 그냥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죠.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부모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열심히 자식들한테 뒷바라지를 하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게으르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로서.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네. 자녀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내 아이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왼종일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게으르게 공부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찬서 어머니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둘 다 아니고요, 선생님. 네. 둘 다 아니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부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또 이게 정말 찬서 어머님 가시지 마세요. 네네. 게으른 부모가 게으른 아이를 공부는 최소한으로 시키면서 하버드를 보내는 작전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오늘 그 부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참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도 엄청 게으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우리 말해봐세요. 그냥 너무 자식 때문에 힘들게 막 하는 것보다는 좀 게으른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네.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물론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죽지 않고 건강에 해만 없다면 밤새도록 공부해서 아침에 코피를 흘리는 아이를 보고서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엄마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안심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분 단위로, 어떤 엄마는 과장되게 말씀하셔서 초 단위로 자기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자기는 꿰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과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저에게 주어진 이 제목 분야가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짝 마음속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1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유치원 아이가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니는 다음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가 목표인지, 그 다음 그 너머로 스카이가 목표인지, 그 너머로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삐까번쩍한 직업을 가는 게 까지가 우리의 목표인지. 어떻게?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죠?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지효 어머님. 오셨죠? 그러면은 채린이 어머님 오셨죠? 네, 채린이 어머님, 애니조 네. 집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애니조가 어떻게 애니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채린이가 어느 네. 경지까지만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무탈하게 잘 졸업하고 대학교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대학까지는 아니어도 잘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문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정말 후회 없는 삶,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채린이 어머님, 애니조 집사님은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실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자, 집에 가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정말 우리 애니조 집사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자식들한테 많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도 아주 좋은 마음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재수없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왜냐면 강의를 하버드 졸업한 자식을 둔 엄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약간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재수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사위가 어머니 너무 재수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라고 아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아이의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을 미국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하버드 나오고 대학원 로스쿨도 하버드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우리 아이 중에서 아주 공부할 때 굉장히 기뻤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온 다음에 한국에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어떻게 얘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는 미국 애하고 똑같은 애가 한국에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냐. 애 망가뜨리니까 당신 남편만 한국으로 가고 당신은 미국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어라.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적어도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 되면은 검정고시 치고 집에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이지, 사람이 공부가 다냐? 그러는 아주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만 불안하기는 이루 말할 바가 없었어요. 얘가 정말 과연 학교에서 적응을 잘할 것인가. 근데 그때 마침 학교에 왕따 문제도 있고, 얘는 또 글씨도 잘 못 썼어요. 무슨 아주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처럼 삐뚤빼뚤 글씨도 한국어도 쓰고, 그런 애를 한국에 데리고 나와서 첫 중간고사를 치는데
아우, 어떤 저기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아이, 주연이 어떻게 잘 지내죠? 그래서, 아, 네, 이번에 중간고사 하는데 제가 아주 겸손하게, 아, 중간은 하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저한테 겸손한 얘기였던 게, 얘가 미국에서는 공부를 잘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 딴에는 겸손한 거로, 아, 중간은 가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사모님, 주연이 꼴등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미국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던 분이세요. 아, 그래서 제가 주연이한테, 우리 딸한테 말했어요. 주연아, 너 꼴등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시험 마음 편하게 시험을 쳐.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치는데, 첫날 시험 치는, 사회 시험을 치는데, 얘가 등교하려고 신발 신단 말고, 엄마, 동서남북이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사회에 그 지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해 줬겠어요. 찍어라, 찍어. 뭐 저도 마음을 비우고 찍어라, 찍어. 그리고 학교를 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성적을 가져왔는데, 물론 그 사회 과목은 67점이었어요. 뭐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다고 저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국어 시험을 글쎄 하나 틀린 거예요. 96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도 놀랐어요. 감사하고. 자랑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그때 교환교수로 미국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는데, 그때도 저도 또 모험이죠. 그냥 고3인데 데리고 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이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갔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지만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제 또 저는 또 걱정합니다. 학교를 갔어요. 근데 또 뭐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 성적을 이렇게 보고 얘를 최고 높은 반으로 영어반을 해주더라고요. 장문반을. 그런가 보다. 대학 장문이라는 대학교 수준의 장문반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숙제를 하는데 어떤 종이를 페이퍼를 가져와서 막 교정을 보는 거래서,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같은 반 학생의 장문을 지가 한국에서 온 주제에 그걸 고쳐주고 있더라고요. 교정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얘가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가서 또 저는 걱정하죠. 지가 시골에서 학교에서 시골에 있는, 제가 고등학교 다닌 건 시골이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공부 좀 잘했는데 하버드대가 어디입니까?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다 모인 데서 얘가 과연 혼자 잘할까라고 걱정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책 좀 읽고 글 좀 쓰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등 졸업을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아주, 쟤는 소문난 머리예요. 머리가. 왜냐하면 이제 책을 써서 얘 IQ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은 알 텐데,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IQ 검사를 하고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엄마 나 IQ 검사 성적 나왔는데 100점이에요 하던 애예요. IQ가 100점이면 IQ가 몇입니까? IQ가 100이었어요. 공식적으로 100이 나왔어요. 그게 아주 나쁜 IQ도 아니지만 그렇게 뛰어난 IQ를 머리를 가진 아이가 아닌데,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미국도 뭐 세상에서 알려진 대학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적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아이는 공부를 참, 이게 우리 아이가 엄마가 이런 사실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의 반도 너무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요거밖에 공부하는 시간을 실제로 안 해요. 그렇게 조금 공부하고 IQ도 별로 좋지 않은 애가 어떻게
하버드 가서 무사히 공부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직장에 가서 멀쩡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그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가능성을 정말 많은, 우리가 이 뇌에 불과 몇 분의 1밖에 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뇌에. 그러니까 그것만 잘 활용하면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죽어라고 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잡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엄마도 아이 때문에 그냥 쫓아다니라고 힘들지 않아야 되고, 아이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그 경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제 기억하시죠? 게으른 부모가, 저는 참 게으른 부모예요. 게으른 아이를 최소한으로 공부시키면서 학습 능력은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힌트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미역국에는 미역을 넣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나머지 부재료들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뭘 가지고 시켰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간이, 제 시간을 좀 갖다 주시겠어요? 시계를. 28분이에요. 제가 30분만 말씀드리고 이거 30분은 이거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교육은 대화,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예요. 요즘은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은 사실은 이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죠? 사교육이나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 물론 사회라는 그 그릇 속에서, 가정이라는 사회라는 그릇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요즘에는 이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공부하면은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첫 번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부모는 밥이나 먹여주는, 옷이나 입혀주고, 차 태워가지고 라이드 해주는 그러한 순서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만큼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나만큼 내 자식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물론 모든 주권을 우리 자식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은 부모여야 됩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 사실은 이 대화가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그 과장이 아닌데요. 참 이 대화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가 여기 지금 부모님들의 아이가 몇 살인지 참 이게 제가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대화, 말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집에서 금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절대로 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뭐냐면, 야,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 네가 어떻게 하겠니? 라는 말은 절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결심을 하고 하지 않은 말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어려워서 재밌겠다. 이것이 제가 아이한테 한 말이에요. 저는 이 교육이 일종의 세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그 다음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저는 어린아이의 그 언어는 별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와 어른의 말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얘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전문 용어도 섞어가면서 전문 용어도 얘한테는 생전 처음이고 그다음에 유아 언어도 얘한테는 생전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전문 용어를 섞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말이고 말건 간에 그냥 설명을 될 수 있으면 재미있게 잘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우리 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가 매일 함께 밥 먹고 자고 같이 어릴 때부터 살고 하는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우리의 그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금해야 돼요. 이웃집 아저씨한테나 이웃집 아줌마한테는 가서 막말을 하면서 싸울 수 있을지언정 자기 제 자식한테는 절대 자기의 밑바닥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려면 자식에게 존경을 받아야지만 자식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릴 때는 존경을 안 받아도 내가 힘이 세니까 자식이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존경받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다음에 힘이 세지면 그때는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선을 떨더라도 아이 앞에서 바닥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지만 애 앞에서는 반드시 약자 편을 들어주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부모님의 말씀은 아이들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한테 솔직해야 돼요.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말인데 존경을 받으면서 위선을 떨면서 어떻게 솔직할 것인가. 우리가 특별히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아이 앞에서 반성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그것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말하고 내 아이한테는 바닥 보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한테 공부해라 뭐해라 말을 하기 전에 시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비전을 나눈 것입니다. 너는 의대 가야 된다. 의대 가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대 가야 된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자기는 엄마가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엄마들도 많이 좀 계시고 그런데 저희 사위도 의사인데 의사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한다면 왜 의사가 되든지 의사가 돼서 그 아이가 얼마나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함께 꿈을 꾸는 그러한 발언을 하면 아이들이 혹시 이 사춘기 때 잠깐 방황했다 하더라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겨내지 어떤 그 의사 되라, 뭐 변호사 되라, 정치가 되라, 대통령 되라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 인생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멀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목표가 돼야지 아이가 흔들리지 않죠. 단기간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을 참으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자고 진짜 외치고 싶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때때로 우리가 요거를 하면 아이들한테 인성이 나쁠 수도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그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는 수도 있어요. 편법하면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 알지만 단기간 내에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편법을 아이들한테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을 하자. 정말 사랑을 하자. 진짜 사랑을 하자라고 제가 진짜 목 놓아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랬으니까 이제 공부 쪽으로 조금만 들어갑시다. 자, 공부를 이제 좀 우리 아이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 세상에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이게 좀 살아보니까 처음에 제가 옛날에 선생을 할 때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되고 100점을 맞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안혜수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네, 선생님 제자입니다. 이름이 아이고 반가워요. 자, 아이고 옛날 얘기가 나오네. 저 우리 안혜수 목사님이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오늘 나가야 될지 몰라요. 제가 아주 비리가 많아요. 그때 제가 정말 공부를 그때 제가 처음 그 선생 나갔을 때예요. 무조건 되고 얘네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달달달 볶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저 반에. 제가 아주 미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아요. 참 공부를 잘하면 좋고 공부를 그러니까 아주 정말 안 되는 그룹이 몇 명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공부는 시키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여기 혹시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게으른 부모인데 엄마인데 게으르지 않게 산 때가 우리 아이 키우면서 딱 7년이 있었어요. 그 7년만 애쓰면 사실은 평생 게으르게 해도 돼요. 근데 7년은 대부분 놓쳤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7년 동안 한 일은 뭐냐면 우리 아이는 IQ가 10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엄청 느려요. 뭐든지 느려요. 한글을 제가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한글을 우리 한국 나이로 8살에 한글을 깨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열심히 교육한 거는 우리 아이가 한글을 익히기 전 7년 동안이에요. 그 7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저희 집에는 이 신혼 목록에 TV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저는 결혼할 때 그때 말로 전축을 하나 사갔어요. 아이한테 좋은 음악 들려주겠다고 전축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제가 한 일은 TV도 없으니까 책을 읽어줬어요. 근데 책 읽어주는 건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읽어줬냐면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뭐 제가 정말 재주는 없지만 그 구연동화 하듯이 뭐 할아버지 목소리, 뭐 고양이 목소리, 새 목소리 뭐 아무도 없으니까 제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나면 저는 아이 데리고 하루 종일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TV도 없는 집에 엄마가 별 이상한 쇼를 하면서 이 책을 읽어주니까 책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숨 좀 돌리려고 밥만 먹고 나면은 책을 들고 엉금엉금 기어서 글씨도 모르는 게 책을 가지고 저한테 디밀어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로 기특하게도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설거지도 안 하고 책을 그냥 읽어줬어요, 아이한테. 그러면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그때 이제 밀렸던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해서 먹고 밤에 잘 때까지도 책을 와서 디밀면 그냥 책을 재밌게 읽어주고. 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뇌리 속에 박힌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다? 책이다. 이거는 머릿속에 확실히 박힌 것 같아요. 평생 저희 딸은 정말 책을 좋아해요. 독서를 좋아해요. 지금도 정말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에 90%가 책만 읽으면 90%? 더 되죠? 하여튼 책만 많이 읽으면 공부는 잘하지 않나요? 책을 읽는 게 너무나 습관화되니까
7년 동안 제가 책을 읽어주고 나니까 제가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들들 볶을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뭐 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첫 번째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발 좀 먹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애원하는 엄마 혹시 계신가요? 자, 혜린이 어머님, 윤혜린 어머님, 안 오셨나? 네네. 네네. 아이스크림 제발 우리 혜린아 아이스크림 좀 먹어줄래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서 못 먹죠. 왜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애들이 먹으라서 먹지 말라고 엄마가 그래도 사달라고 그러고 먹잖아요. 바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요걸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그 분야가 정말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국어를 96점 맞아서 첫 시험에, 그리고 계속 잘했어요. 자,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 갔는데도 영어를 뭐 잘하고, 그 다음에 미국 영문과 가서 영어 잘하면서 교수님이 너 영문학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받을 정도로 영어를 잘한 그 비결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저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도 잘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줄여요. 왜냐하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애들보다 이해력도 이해력이 어떨까요? 훨씬 뛰어나고. 그래서 공부 시간을 줄여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작업이 이 독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강사님, 주연이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있었죠. 한국에서 공부시켜보세요. 무슨 책을, 너무너무 바빠요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수업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밤새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면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어려운 코스에 가면 시간이 모자라요. 24시간이.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적어도 널널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양이 많아질 때,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하버드 로스쿨 다닐 때 시험이 어떤 과목은 8시간씩 치는 시험이 있어요. 한 과목에 하루 종일 8시간씩. 그러면 그건 시험 치러 간다고 초콜릿 싸가지고 가요. 초콜릿 먹으면서 시험 가는 게 아니라 초콜릿 먹으면서 시험을 쳐요. 가서 치는 건 아니죠, 물론. 자, 그러면은 그런 시험을 치르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책 많이 안 읽고 그냥 간신히 그냥 공부 달달달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리면서 공부시켜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1등을 하고 해도 그렇게 공부하면은 용량이 딸려서 더 어려운 공부 양이 많아질 때는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근데 독서를 한다는 것은 그 지경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 시간을 줄이려면 독서하는 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뭐든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약간 그게 문제더라고요. 독서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독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번 주는 책 읽어. 그 다음에 독후감 써.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세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참 다 이 삐딱선이 있잖아요. 삐딱선이. 모든 사람 다 삐딱선이 있어가지고 하려는 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 가져와서 아무리 재밌는 책이라도 너 이거 읽고 독후감 써? 그러면은 하기 싫어요,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안 읽고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참 요즘 애들 똑똑해요. 근데 똑똑하지 않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앞에 뭐 서문 있죠. 서문 같은 거. 그거 보고서 거기서 대강 추려가 선생님한테 내면 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애한테 나쁜 버릇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 아까 말씀드렸죠. 뭐든지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재밌게 해라. 애가 책을 읽는 걸 재밌게 하려면 재밌게 읽어주든지 재밌는 책을 갖다 주든지 아이가 책 속에 퐁당 빠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좋아하는 책,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는 만들 수 있는 그 팁을 몇 가지만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독서를 시킬 수 있나. 저는요, 독서를 엄마하고 같이,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톨스토이의 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사나 뭐 이런 책들을 같이 읽자. 그리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의를 할 때 토의 하면은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야, 거기 아이한테 야, 그 작품에서 그 주인공이 뭐 죽을 먹던데 무슨 죽이냐? 그러면은 아이가 미처 못 보죠. 그러면 그걸 막 찾아가지고 죽을 찾아내요. 귀리죽이 나와요. 그러면 귀리죽에 대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리죽. 왜 귀리죽을 먹냐? 귀리죽을 끓이는 방법. 그다음에 나는 무슨 죽이 좋은데 뭐 대화는 너무 진지하고 멋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책에 대해서. 아무튼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이제 아이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만약에 그 책을 읽어요. 그럼 부모님도 좀 같이 읽으세요. 부모님도 같이 읽은다면 약간 조금 더 멋있게. 야, 거기는 뭐 다른 거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혹시 아세요? 이거 질문하면 틀리시면 안 될 테니까 그냥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할게요. 그 아브라함 링컨은 다 아시죠? 흑인을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당이 무슨 당이었나요?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었는데 당연히 무슨 당일 것 같아요? 지금 흑인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고 복지 혜택을 많이 하는 당은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당시에는 공화당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정반대로 됐죠. 그것들, 야, 아브라함 링컨이 무슨 당인지 알아? 그러면 해요. 그 다음에 왜 공화당인데 지금 민주당하고 같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는 게 있으니까 딱 찾아가지고 아는 척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들을 하고 이렇게 책에 있는 작은 것, 어떤 때는 시시껍절한 것, 어떤 건 심각한 것, 거기에 대해서 멋있는 토론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상당히 정말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하고 아이들이 그다음에 조금만 지나고 나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숙한 사고를 지닌 아이를 우리가 우리 집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네요. 자, 그다음에 이 공부의 또 기초 단계로 뭐냐면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고 인성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성 없이 교육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인성 없는 교육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딱 사춘기 만나면 끝나요. 인성교육 없는 이 교육은 사춘기 만나면 끝나요. 또 어찌 해서 부모가 너무나 세고 어찌 해가지고 인성교육 없이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그냥 공부를 잘해서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잘 됐으면 좋겠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대학교만 잘 가면 좋으냐? 취직이냐? 그런데 정말 인성교육 없이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 진짜 이건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그냥 사춘기 돼서 떨어지죠. 그 다음 넘어가 대학교 가도 유학 보내놓으면 유학 가서 얼마나 애들이 많이 타락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저는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주영 어머니. 주영이 어머니? 신의 축복. 네. 제가 네네. 우리 주영이를 미국으로 보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아이가 엄마 온데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걱정했겠죠. 구정을 했죠. 부모란데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음성을 해주세요. 신혜수 집사님 음성을 해주세요. 네, 음소거 했어요. 네. 자, 고민을 했지만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아이예요. 하나님, 부모는 자, 한국에 있어도 내가 옆에 있어도 한국에 같이 있어도 부모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뭐 마음만 먹으면 부모 속이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모는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아이가 어떻게 다른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베이비시터 둘 때 뭐 캠코더가 CCTV 많이 틀어놓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데 CCTV가 뭐가 문제겠어요. 일거수일투족 생각까지 읽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없어도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할 줄을 저는 믿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그 결과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인성교육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영수 선생님, 목사님 이 시간이 지금 1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 이제 본론을 어떻게 하죠? 강의 다 끝나셨나요? 아직 좀 덜 끝났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그만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조금 더 계속 해도 됩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또 잘하는 게 사람은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시킬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재미있는 것, 흥미죠. 그러면 좋습니다. 책은 재밌는 책을 주면 재미있으니까 읽지만 공부가 뭐가 좀 좋습니까? 수학을 싫어하는 애를 어떻게 수학을 시킵니까? 어떻게 흥미를 줄까요? 이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어머님들? 어떻게 우리 아이들 흥미를 할까? 자, 저는 여기에서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길게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100점짜리 전략을 써라. 100점을 맞게 해라. 물론 학교 성적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혹시 사교육을 시키기 때나 집에서 교육을 시킬 때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시든지 엄마가 그렇게 하세요. 아이 공부시킬 때 언제나 100점. 이거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야, 아이들을 언제나 100점 맞게 해라.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00점을 맞으면 아이들이 뭐예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자신감을 가지면 잘하게 되고 잘하면 재미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수로 100점을 맞습니까? 자, 이거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못하는 애는 못하는 애대로, 그다음에 좀 중간인 애는 중간인 애도. 저는 이제 제가 과외나 이런 아이들도 학교에도 있었고, 제가 이제 이 학원도 했고, 일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이 전략을 썼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온다. 영어 단어 지질하게 정말 못 배운, 처음에 제가 선생을 할 때는 애들을 무지하게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경험이 쌓이면서 정말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떤 애는 저희가 하루에 너는 단어 1개 외워 라고 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단어를 하나 외우면 걔는 100점이에요. 100점 전략입니다. 일주일 후에 걔는 이번 주는 하루에 단어 2개 외워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외운 애는 그 다음 주에는 2개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그러면 2개 100점이에요. 걔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애가 조금 2개를 하루에 외우면서 애가 자신감이 붙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2개 다음에는 거의 아주 부족한 경우는 3개 가지만 제가 2개 다면 거의 5개로 가요. 이제는 하루에 5개다. 5개를 외워요.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5개 다음에는 거의 이제 어떻게 해요? 10개. 그 다음에 20개. 20개 다음에는 50개로 가면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영어가 재밌대요. 그 재미없던 영어 포기자가 재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목이나 모든 면에 우리가 이걸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흥미를 일으키는 방법 한 가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좀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가장 제가 썼던 효과적인 방법 100점 전략 우리 한번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우리 아이들 많이 시키자, 조금 시키자. 제발 조금 시키자. 근데 공부는 잘하게 하자. 그 방법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조금 하되 시간은 조금 공부하되 공부는 잘할 수 있는지 뭘까요? 집중력을 키우면 됩니다. 집중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참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7살 이전부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집중력 키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뭐 이렇게 교육학에서 뭐 어린 아이들은 집중력이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뭐를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프로그램이 요거 얘들아 하다가 금방 딴 거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재밌는 거 가지고 놀면 하루 종일도 그거 가지고 놀아요. 몇 시간도 가지고 놀아요. 재밌는 거.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그런데 어른들이 지금은 노래할 시간, 지금은 요거 만들기 할 시간, 만들기 좀 다 완성도 안 졌는데 지금은 딴 거 할 시간 이렇게 해서 애들을 집중력을 우리가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할 일이고 이제 우리가 애들이 컸잖아요. 집중력은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말만 하면 다 좋은 그런 아이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집중력을 키워주냐. 우리는 아이들한테 시간표를 때때로 써줘요.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뭐 1시간, 뭐 1시간 쫙쫙쫙쫙 시간표를 짜가지고 저녁 몇 시에 간식 먹고 저녁 몇 시에 자고 뭐 몇 시에 운동하고. 자, 저는 이런 시간 정말 저는 싫어합니다. 이거는 집중력을 아주 없애는 시간표예요. 우리가 뭐냐면 몇 시간 공부가 아니라 할 분량을 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아이가 1시간 동안 하던 거를 5분에 끝내주면 5분 동안 하게 수업을 해요. 5분에 아이가 완전하게 했어요. 그 대신 완전하게 해야 돼요. 대강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100점을 맞았어요. 자기 분량에서. 그러면 55분은 놀게 아이를 놔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집중력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공부 좀 조금 시킵시다. 제발 부탁인데. 공부를 조금 시켜야 돼.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공부를 시키고 다니냐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수업 시간에도요. 제가 이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냥 파트타임으로 학교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고등학교 애들을 영어를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 어떤 해에는 제가 아주 열반을 맡아요. 열반을 맡으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파닉스가 안 돼 있는 아이들도 있고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뭐 하여튼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에 그냥 거의 다 자는 게 일이에요. 보통. 저는 가서 딱 처음에 저는 애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까지 집중해서 너희가 하면 5분 수업이 고등학교 수업은 50분이거든요. 만약에 5분에 맞추면 5분 동안 내가 집중해서 이거 다 요 분량 맞추면 내가 45분 놀게 해줄게. 마음대로 네게 하는 거 해줄게.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면 5분에는 안 끝나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빨라야 25분. 25분 수업하고 애들이 다 마치면 저는 이 딱 수업을 끝내고 나머지 25분은 자기네들이 음악도 듣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게 해요. 수업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열반이라 할지라도 걔네들은요 그냥 수업을 하면 5분도 집중하지 않는 애들인데 25분 30분을 열심히 수업을 해요. 아주 그냥. 왜냐하면 양을 정해줬거든요. 그것만 빨리빨리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딴짓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우리 아이들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부시키지 말자가 제 모토예요. 왜 그까지 인생을 맨날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는 척.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한테 말했어요. 너 공부 안 되면 책상에 앉아있지 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공부를 할 때만이야 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력. 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게 빨리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들에 대한 꿈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까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이게 4, 5. 네, 공유 안 되면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놔두세요, 그냥. 여러분들, 분재 아시죠? 우리 자식을 분재로 키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강송으로 키울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분재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다가 분재를 들여놓고 너무 멋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할 때, 자, 금강송을 찾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분재, 금강송 분재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나무를, 어떤 제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어떠한 아이로 키워야 될지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송으로 키울 것인지, 예? 분재로 키울 것인지, 정말 우리가 결심하면서 하나하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집중력과 흥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물론 어릴 때는 정말 이게 쉬워요. 쉬운데 이게 됩니까? 과연 됩니까?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우리 학교는 중학생인데,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우리 아이는 대학생인데, 아니 나는 성인인데 이게 집중력 훈련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제 대답은 뭘까요? 예스입니다. 예스입니다. 정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놀라운 경험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해요. 우리 두뇌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를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꼈어요. 자, 그거 왜냐면 어느 누구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신이 뭐 이렇게 좀 박약하거나 정말 그런 아이들도 있어. 공부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잖아요. 영어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를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100점 전략, 그 다음에 이 집중력 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양을 정하고, 그 다음에 100점을 맞게 하고,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하면요. 딱 2달을 넘은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2달이면 됩니다. 뭐냐면 회로가 생겨요. 회로가 생겨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 한국 삼육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이제 한국 삼육 정말 대한국 삼육이니까 한국 삼육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여기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할 테니까 그 하루에 단어 시험 50개를 매일 쳐야지라고 공고를 했더니 애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단어 시험을 본 적도 없고요. 왜 50개를 어떻게 외웁니까? 아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제가 2달 동안 아이들하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냐면 한 반에 한 60명 되기 때문에 60명을 한꺼번에 이게 뭐 개개인으로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집단으로 그냥 제가 그때 했는데요. 2달 동안 사투를 벌였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랬는데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외워도 못해요라고 하던 애들이 2달이 지나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선생님 50개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2달 전에는 밤새워서 단어 50개 외웠는데 안 된다고 하던 애들이 2달 후에 50개를 쉬는 시간에 외운다는. 그 아이들이 지금 저기 우리 삼육대학교에 몇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꼭 시간을 줄여주시라고 제가 아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공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 줄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아이 하버드 대학 낼 때 뭐냐면 책을 몇 권 읽었어요. 뭐 도대체 하버드 대학을 어떻게 넣고 뭐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녀본 것도 아니고 전 뭐 근처에도 그때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 이제 책을 읽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보니까 뭐냐면 어떤 책에 보면은 이거 뭐 포트폴리오는 모든 사람이 다 만든다. 요거는 꼭 해야 된다. 요거는 꼭 해야 된다. 요거는 꼭 해야 된다. 요거 꼭 해야 된다. 라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빨간 줄 쫙 껐어요. 모든 사람이 한 1650명 정도를 뽑는데 몇만 명이 거기 지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드는 포트폴리오 넣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뭐 저기 음악 비디오 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드는 그림 그린 거 집어넣으면 될까요? 눈에 띄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애가 학원 다니면 A 학원 다니면 B 학원 다니다가 기어코 A 학원으로 보내요. 다시 바꿔서.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고 빨간색이 유행이면 다 빨간. 요즘은 조금 덜해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99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애들마다 다 뭐냐면 반스타킹을 다 신고 다니더라고요. 왜 다 반스타킹을 신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학생 아이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겉에다가 반스타킹을 다 신고 다녀요. 정말 뭐 헤어스타일이니 뭐니 다 비슷한 걸 했어요. 자, 그런데 입학 전략이나 취업 전략은 차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다 하는 거에 목숨을 걸지 마자. 그런데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이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쌓으려고 그러냐면 남들이 다 하는 거 하고 플러스 알파 전략을 쓰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애들 잡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좀 다른 걸 하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주 이건 극단적인 얘기인데 저희 아이가 그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이 아니라 체육을 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담임 선생님한테 진짜 이게 뭐야 그 체육만 이렇게 우를 주시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 얘기를 내가 했다니까 질색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체육 실기에서 전교 꼴등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줄넘기 시험 친다고 집에서 엄청나게 체육 시험 연습해가지고 실기 시험 전교 꼴등 받은 애는 아마 저희 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필기 시험을 그럭저럭 그래도 100점을 맞아가지고 우로 올라갔다고 그것 감사한 줄 알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딴 거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해 체육을 제일 못하니까
체육에 집중해서 얘는 체육을 갖다가 해가지고 부족한 장을 막 채워서 체육에 열중하게 했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이의 단점을 자꾸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이를 부각시키는 방법은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잘하는 건 언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언어를 잘하고 음악에 민감해요. 그러면 언어와 음악을 결합시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자, 보여주세요. 짱그리씨. 책. 짱그리씨 책. 이건 말고. 만화책. 없어요? 아, 이게 뭐 이게가 아주 부실하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책을 아예 주세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그 하버드 가기 전에 만든 작품입니다. 요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짱글릿이라는 책이에요. 요거가 1권부터 12권까지 나왔어요. 언제 요거를 작업을 했냐면 저희 아이가 엄청 이게 뽀샵을 많이 해가지고 사진이 나와서 혹시 박주연 아닌가 하고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게 뽀샵해서 그렇지 저희 딸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걸 언제 작업했냐면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미국은 9월달 학기 시작이니까 3학년 1학기로 가려면은 한 학기가 남았어요. 그 한 학기 동안 요 작업을 했어요. 요게 뭐냐면 영어 만화책이에요. 영어 한국말 한쪽에는 이게 어디가 카메라인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그래요.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12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어 만화책 12권을 만든 것 중에 저는 제일 이 중에서 작업한 게 중요하냐면 요 중에서 영어 단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저희 딸 아이가 이 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제가 영어 발음을 해도 되게 거북해해요. 엄마 이렇게 하라고 자꾸 따라 이렇게 시켜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음 기호를 보면은 발음 기호 보고 이런 발음이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착안한 것이 한국말로 영어 발음을 쓰는 건데 또 영어 발음 여러분 다 아시죠? 영어 발음 중에는 한국말로 표기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뭐 이런 발음들 있죠? 이런 발음들은 그냥 그대로 영어 발음 기호를 가지고 한국말하고 결합해서 발음 기호를 다시 만들어서 모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어떻게 했어요? 한국말과 훈민정음인데 이것을 짱민정음이라는 발음 기호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밑에다가 큰 작업을 다 했습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지가 발음을 해가면서 12개의 작업을 다 해서 모든 발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입학 원서 쓸 때 이 책을 한꺼번에 학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 이 에세이도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은 제가 대면을 하면 이거 한 세트는 못 드려도 한 권씩은 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참 애석합니다. 그런데 그 에세이 속에서 자기가 이 짱문정음을 만들면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잘 썼어요. 정말 제가 봐도 이 발음 기호는 기가 막혀요. 이거대로만 하면 미국 사람 발음 버터가 그냥 저절로 줄줄줄줄 흐르는 발음이 돼요. 이 작업을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감각과 음악적인 감각, 소리가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콩글리시 발음이니까 제가 영어 선생이지만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이 L 발음이 그냥 우리 그냥 쉽게 한국식으로 발음합시다. L 발음이 리을이나 쌍리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계속 고민을 하더니 엄마 마지막 맨 끝에 쓰이는 받침으로 쓰이는 듯한 그 L 발음은 자음이 아니에요. 모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으로 표시. 그래서 쇼핑몰이 아니라 쇼핑몰. 하면을 싹 하면은 그냥 싹 해가지고 버터를 바른 듯이 발음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발견을 해서 이것을 만들고 요것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입학원서를 내고 그 입학원서의 합격증에 당신의 그 작업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그 평을 받으면서 저기 하버드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학 전략, 우리가 취직 전략할 때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아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아이의 특징이 잘하는 게 뭔지 그걸 극대화시켜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육성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 잘하셨나? 제가 시험 한 가지만 치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제가 부탁이 있는데 이제 미역국 배틀을 하기로 했거든요. 미역국 배틀. 저는 미역국을 잘 끓인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 친구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근데 저는 미역을 불리지 않고 거기다가 감자를 넣고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국을 칼칼하게 좀 끓이는 편이고 우리 친구는 미역국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푹 해서 들큰하게 끓이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배틀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참석하신다면 제 편 들어주실 거예요? 뭐가 더 맛있겠어요?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선생님이요. 그러시죠.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자, 제가 바라는 정답은 뭘까요? 뭐야. 미역에다가 감자는 왜 넣고 무는 뭘 넣어? 나는 그냥 들깨만 넣을 거야. 그런 대답을 하시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가 왜 이게 시험인 줄 아세요? 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현숙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된장국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역국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하버드 레시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실 겁니다.